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그제 열린 KBO 시상식에선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 MVP의 영예를 안았죠. 이변은 없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득표율 94%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되는 골든글러브에선 누가 최종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될까요?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선 프로야구 시상식 소식과 함께 최근 선수 폭행으로 논란이 된 프로농구계 이야기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릴 때 우유를 많이 먹었으면 키가 더 컸을 텐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아이의 키 성장을 위해 우유를 꼭 먹어야 하는 걸까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우유에 관한 궁금증 풀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 대표가 북한 대표에게 직접 러시아 파병 사실이 있냐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반응이 나왔어요? 네, 현지 시간 27일 안보리 회의장이었고요. 미국 대표가 북한 대표 향해서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을 배치했느냐 오해하지 않고 굉장히 돌직구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들어오는 그 날 것 그대로의 질문에 북한 대표가 상당히 당황한 모습이었다고 우리 외교관들에 의하면 전해지는데 그러면서 북한 측에서 답변은 북러 조약 의무에 충실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놓은 거예요. 정확히는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그 조약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완전히 부합하고 따라서 북한은 이 조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유지할 것이다. 이런 답변이었는데 요거 하나 뜯어보면 파병 사실을 일단 부인하지 않았죠. 부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행위가 자신들의 행위가 국제법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비호를 했고 조약 의무를 충실히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 대표는 또 날이 선 상태로 북한 대표 측에 다른 범죄 정권을 돕는 범죄 정권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고요. 우리 측 반응은 어땠냐면 황준국 주 유엔 대사 국제질서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를 하면서 북러 협력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단합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접견했는데요. 관측대로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루스템 우메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대표로 한 특사단이 어제 방한을 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예방한 뒤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국방장관과 면담을 했어요. 이 특사단은 우크라이나 전황,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현재 파병된 북한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우리 측에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들려오는 얘기로는 방공무기 150mm 포탄이 무기 지원 요청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이후에 대통령실은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북러 간의 동향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지속하면서 협력하고 미국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무기 지원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현재 분위기는 어때요? 우크라이나는 급해요. 그래서 서방 국가에도 계속 이제 요청을 했고 우리한테 빠르게 특사단을 보내기도 하고 그만큼 적극적이고 우리도 참여하길 원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는 그 대통령실이 일전에 우크라이나에 그 무기 지원을 하고 게다가 그게 살상용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시사하면서 귀추가 주목됐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 입에서 살상용 무기라는 말이 나오니까 러시아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네. 러시아로서는 뭐 자국 안보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얼마 전에 러시아가 그 핵 사용 교리를 완화하면서 서방 국가들의 직접 개입을 억제하는 그런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 러시아는 우리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해서 며칠 전에 러시아가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한국이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뭐 우리의 개입을 원한다고 하지만 미국 행정부도 대대적인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몇 달 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는 입장, 이 기조를 꾸준하게 그 선거 동안에도 본인 입으로 강조를 해왔고 지금도 트럼프 장남도 그렇고 측근들도 공통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사람이 있는데요. 왈츠 의원 이 사람이 이 전쟁 책임 있게 끝내야 된다. 확전에 대응하기보다는 앞질러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란이 현재 개입하고 있고 한국이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한 건데 이걸 우리가 좀 주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섣불리 우리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이고 벌써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얘기를 하려고 대화에 나설 때 북미가 가까워지면 한국이 패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또 여러 여론조사를 봤을 때 국민들 반응을 보면 인도적인 지원이야 찬성을 하지만 무기 지원에는 반대한다는 여론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는 또 그 분단된 한반도에 있는 당사국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나라인데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더욱이 외교적인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가 움직여야 할 필요는 더더욱 없어 보입니다. 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리 외교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죠. 네,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자로 보도를 했어요. 이시바 총리가 내년 1월 초에 한국 방문하고 윤 대통령과 회담하는 쪽으로 조율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고 1월 초라면 일본에서 정기국회가 소집되기 전이라 국회 열리기 전에 좀 만나보겠다라는 거일 텐데 윤 대통령하고 이시바 총리 벌써 2번을 만나서 회담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양국 정상이 상대 국가를 방문한 일은 없었고 또 요미우리는 이걸 전하면서 뭐 만나게 되면 한일 간의 셔틀 외교를 논의하고 그 내년 1월에 만나면 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이잖아요. 그리고 한미일 결속 등을 논의할 것이다. 이게 꽤나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일단 우리 대통령실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한일의원 연맹 회장단이 어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남을 가졌는데 사도강산 추도식과 관련된 비판 여론을 전달했다고요. 네, 이 한일 의원 연맹이라는 게 10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당 의원 6명, 야당 의원 4명 이렇게 있는데요. 지난 7월에 회장단 인선 결정된 이후에 이번에는 그 일본 측의 연맹이 있잖아요. 거기 이란 의원 연맹하고 상견례를 겸해서 일본을 찾았습니다. 도쿄 총리관저로 가서 이시바 총리 면담했고요. 취임을 축하하면서 또 사도강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시바 총리가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 대답하기로 뭐 생각의 차이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미래를 위해 발전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라는 부분을 주호영 회장이 전달을 했고요. 이게 교도통신에 나왔는데 다만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좀 삼가고자 한다 이렇게 주호영 회장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 한일의원 연맹은 그 이시바 총리 만나기 하루 전에는 이란 의원 연맹 공명당 측과 면담을 하고 사도강산 문제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다고 전해집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사도강산 추도식 불참 사태가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자세 외교라는 국내 언론의 지적을 반박한 모양이에요. 예, 그 외교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책임을 통감한다. 약속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 이 정도로 밝혔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우리와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외교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협상의 건이 아니라 일본이 약속을 어긴 것이고 그것에는 책임을 통감한다. 어떤 능력의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본 외무상하고 약식회담에서 유감 표명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거 유감 표명 안 했느냐라는 비판도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면서 사실이 아니라 당연히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일본 측에는 왜 우리가 추도식에 불참했는지도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불참한 이유가 일본 정부 참석자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했던 사람이라서 추도식 불참하는데 결정적이었다. 이건 이유가 아니고 그건 아니었고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그 추도사가 좀 우리의 합의와 맞지 않았다. 그게 이유가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일본 측에 했다고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우리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이런 부분도 비판을 받았었죠. 초치 그 상대국 인사를 불러다가 항의하는 가장 강력한 항의의 표현인 초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접촉 이 정도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조태열 외교장관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불참이라는 식으로 항의 표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소통을 하면 되는 것이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라고요. 네, 먼저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요. 이게 대통령하고 대통령의 가족이 연루된 수사일 때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을 원래 모두 7명으로 하는데 이 중에 여당 추천목 2명이 있는데 이걸 제외한다. 여당 추천은 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폐기된 적이 있고요. 민주당은 이 쟁점 법안들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식으로 강력하게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양곡관리법은 송미령 농림장관도 거부권 건의를 하겠다고 선포를 했고 그런데 상설특검 후보 추천안 같은 경우에는 이건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공존하는 정치를 하자고 하더니 보복의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듭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민주당은 이렇게 오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올리면서 이걸 시작으로 해서 다음 달 본회의 특검 재표결까지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고리로 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 적부심이 기각됐어요. 네, 이 구속 적부심이라는 거는 구속돼 있는 피의자가 이거 부당하다. 법원의 구속의 적법성 그러니까 구속이 적합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어떤 주장으로 구속 적부심을 요청을 했냐면 자신은 그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이런 점 등을 들어서 나의 구속 수사는 부당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기각하고 이걸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된 구속 시한이 다음 달 3일까지였는데요. 이틀 늘어나면서 5일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작성한 채무이행 각서를 확보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네, 이 미래한국연구소가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곳이라고 돼 있고 그 계속해서 이 명태균 씨하고 미래한국연구소하고 계속 나오는 이름이 같이 나오는 이름이 여론조사 업체인 PNR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미래한국연구소가 이 PNR에 여론조사를 요청하면서 돈을 못 준 거예요. 여론조사 여러 차례 돌리면서 돈을 못 줬는데 이게 아마도 유력 정치인들한테 무료로 여론조사 돌려주다가 자금난에 빠졌을 거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어쨌든 간 돈을 줘야 될 걸 못 주니까 채무이행 각서를 쓰게 된 거예요. 둘 사이에. 2022년 7월에 썼습니다. 이 각서를. 그래서 이번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 각서가 나온 건데 그런데 각서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한테 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약속하는 내용이 이 각서에 있던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6천만 원 채무를 갚을 것이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불하겠다. 또 2022년 12월까지 갚지 못하면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도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이 각서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김건희라는 석자 이름이 나온 거고 그러면 실제로 중요한 건 여기서 명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진짜로 받을 돈이 있던 건지 아니면 빚독촉을 잠시나마 무마해 보려고 본인이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수사에서 좀 규명해야 할 순서가 남았습니다. 네, 야당은 명태균 씨와 부적절한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 부부가 휴대전화 교체했다고 하잖아요. 그 전에 쓰던 거 바꿨다 하는데 네. 그러면 교체하기 전에 썼던 휴대전화는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와요. 여당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는 말이고, 그래서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야당 의원들 비롯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휴대전화 확보하지 않으면 수사해놓고도 부실 수사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이거 중요한 증거인데 휴대전화 그러면 압수수색 안 되면 임의 제출이라도 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본 거죠. 그러자 박성재 장관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반박합니다. 다른 사람 휴대폰을 함부로 임의 제출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되고 대통령 통화 내역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정당한 거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박은정 의원이 조국혁신당 의원이 또 그러면은 이거 임의 제출해야 된다. 부실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성재 장관이 의원님보단 제가 수사를 더 많이 했을 건데 그렇게 부실 수사라는 거 함부로 말씀하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박은정 의원도 사실 법조계 출신이에요. 차장검사급을 지냈었고 수사팀이 지금 또 명태균 씨 휴대전화 찾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 이 정도로 답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내렸네요. 네, 오늘 오전에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가졌는데요. 기준금리 기존의 3.25%에서 3%로 0.25%포인트 내리게 됐습니다. 지난달에 한번 0.25%포인트 낮췄죠. 더 내린 건데 이로써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 최대 1.75%포인트로 다시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금융계에서는 대부분이 동결할 거라고 관측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상을 뒤엎은 발표가 나왔고 아무래도 이번에 그 내수 부진, 수출 둔화 이런 우리 경제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경기가 부진해서 좀 돈이 돌아야 되는데 세수 펑크 문제가 있어서 정부 재정 투입도 어렵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지금 관세 매긴다 하고 무역 전선도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또 최근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1%대로 안착했다. 이 부분도 한국은행이 좀 금리 인하 쪽으로 갈 수 있던 것에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반대급부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1,400원대 정도인데 원달러 환율이 이게 더 출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한미 금리 차이가 다시 벌어지면서 근데 기축통화 그 달러라는 단단한 기축통화에 비해서 우리 금리가 크게 밑돌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다든가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조금 눌러놨던 수도권 집값이 다시 자극받을 수는 없는지 이런 여부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이런 결정을 한 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수 부진 우려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일단 돈을 풀어서 민간 소비나 투자 같은 내수라도 살려야 된다는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은 대설특보가 해제됐고요. 교통 상황도 원활합니다. 하지만 경기 남부 지역의 대설 경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동탄 분기점에서 안성 나들목 쪽으로 긴 구간 답답한데요. 안성 일대로 조금 전까지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볼게요. 강릉 방향 용인에서 양지 쪽에 이동이 어렵습니다. 여기는 양지 나들목 부근 17번 국도에서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17번 국도 평창리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정체가 극심하다는 소식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제천 부근인데 1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막히진 않지만 눈이 오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조심 운전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은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은호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농구 고양 소노의 김승기 감독이 선수 폭행 논란에 휩싸여서 자진 사퇴했어요. 네. 아니 언제 어디서 폭행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 자체는 이제 지난 11월 10일에 있었던 서울 SK와의 경기에서 이 김승기 감독이 선수를 질책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드 작전판이라고 부르는 이 보드에 지우개를 이제 집어 던졌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당 선수가 이제 불만을 드러내자 젖은 옆에 있는 스포츠 타월, 젖은 수건이죠. 요거를 집어서 선수한테 집어 던졌다. 이런 이제 내용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수가 약간 부상을 당해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선수가 결장을 하기도 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클린 바스켓볼 센터에 20일에 익명의 제보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호 구단에게 KBL이 전화를 해서 자체 징계를 또 요청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후에 손호 구단이 한국농구연맹에 재정위원회 개최를 또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선수단 조사를 마친 후에 KBL에서 재정위원회가 열리게 됐고요. 손호 역시 이 김승기 감독을 훈련에서 제외하는 등 어느 정도 처분을 내리면서 징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여론이 좀 더 악화되는 확산되는 상황이 되자 22일에 최종 자진 사퇴를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김승기 감독과 동반해서 이제 소노에 왔었던 손규환 코치가 동반 퇴진을 했고요. 손창환 코치는 아직 떠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개인 사정으로 대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다른 프런트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후에 이제 김태술 감독을 후임 감독으로 선임하게 됐습니다. 피해 선수는 즉각 팀에서 이탈했다고 하던데요. 네. 감독 사퇴 뒤에는 복귀했어요? 네, 22일 날 김승기 감독이 사퇴한 다음에 선수단에 다시 복귀를 해서 정상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감독과 이 선수 간의 주장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김승기 감독은 의도치 않게 휘둘러서 사과를 하려고 집까지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선수 측에 따르면은 의도성이 있었다고 그 수건을 집어던진 행위가 굉장히 의도적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왜 병원에 갔냐고 전화로 폭언까지 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양측 간의 시선이 좀 간극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쉽게 해결될 골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선호는 김승기 감독 후임으로 84년생 김태술 감독을 택했는데요. 네, 뭐 나이도 나이지만 김태술 감독의 지도자 경험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선호가 이런 파격적인 인사를 한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 김태술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 불과 3년 전에 은퇴를 한 아직은 이 선수라는 호칭이 더 익숙한 네.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좀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카드 출신의 감독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도자로서의 어떤 커리어를 보자면은 해설위원으로 오히려 주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 달간 지난해 7월에 한 달 정도 모교인 연세대에서 인스트럭터로 일한 게 전부였기 때문에 네. 뭐 코치 연수를 다녀온다든가 프로나 이제 대학 중고등학교에서 코치 생활을 하거나 이런 경험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파격적인 인사다 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태술 감독도 처음에 자기한테 제안했을 때 이거 몰래카메라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이 단장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몰래카메라가 아니구나.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파격적인 인사고 대체 왜 이런 인사를 가져갔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소노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보 사령탑이지만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구단의 의지 그리고 좀 더 젊고 유망한 지도자를 찾고 싶었다. 과거에 지난 김승기 감독이 보여준 모습이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 스포츠가 보여줬던 어떤 악습의 답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네. 좀 더 강압적이고 고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탈피하고자 일부러 조금 완전히 새로운 감독을 찾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현재 소노 구단이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예 확실하게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팀에서도 감독은커녕 약간 지도자 경력 자체가 굉장히 전무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소노 구단이 지금 가지고 있는 팀 칼라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팀의 강점은 외곽슛이다. 김태주 감독이 직접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노 구단이 지금 3점 성공률이 27일 기준으로 했을 때 9위예요. 뭐 팀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네. 대부분의 수치가 그렇게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가드 출신의 김태순 감독이 좀 더 차분하게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젊은 리더십이 최근에 많이 각광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농구계에서 최근에 이 김효범 감독이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야구계에서는 이범호 감독이 우승이라는 또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점점 이 젊은 감독들로 넘어가는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노 구단이 결단을 내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PD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마다 제일 중요한 건 선수단이 동요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인데 김태수 감독에 따르면은 아직까지 선수단이 동요하는 모습은 없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선수단 자체의 어떤 그 팀워크라든가 그런 끈끈한 모습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태수 감독이 약간 그 친형처럼 편하게 다가갈 수 있다면은 이런 부분도 소노 구단이 원하는 대로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이제 팀 내의 최고참이 정희재 선수인데 5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임동섭, 김민욱, 김영훈 이런 선수들과는 실제로 경기를 같이 뛰었던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보다는 형님이 더 친숙한 호칭일 텐데 네.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입장에서 조금 분위기를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김태술 감독이 잘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들기도 합니다. 프로야구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6일 KBO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모두의 예상대로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선수가 정규 시즌 MVP를 수상했어요. 오늘 오후부터는 골든글러브 투표도 시작된다고요. 네, 김도영 선수가 우선은 이 KBO 리그 시상식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었죠. 101표 중에 95표를 얻으면서 득표율 94% 압도적인 네. 좀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장타율과 득점상까지 쓸어담으면서 3관왕에 올랐는데 과연 만장일치로 등극할 것이냐. 그런데 항상 이 만장일치 기록을 내는 게 쉽진 않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에는 또 단일 시즌 최다안타 신기록을 세웠던 레이에스 선수가 또 3표를 받기도 했었고 이렇다 보니까 신인왕도 그렇고 MVP도 그렇고 만장일치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도영 선수의 이번 시즌 성적은 정말 뛰어났죠. 네. 타율 3위, 홈런 2위 그리고 득점과 장타율 부문 1위 도루도 40개를 기록하면서 6위의 랭크가 됐을 정도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4월에는 역대 최초로 월간 10홈런 10도루 기록을 또 세우기도 했고 최소 경기에 30홈런 100득점 30도루를 또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린 선수가 징크스 없이 쭉 한 시즌을 이어왔다는 점 여기에 더해서 프리미어 12에서 비록 우리나라 선수들의 그 기록은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김도영 선수는 충분히 네. 가능성을 증명했던 대회이기도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다 팀의 성적도 당연히 통합 우승으로 또 이어졌고 김도영 선수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마다 팬들이 나를 보면서 너 때문에 산다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했었는데 저도 팬들 덕분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남은 시상식은 골든글러브 네. 시상식이 남아 있을 텐데요. 올해 골든글러브 같은 경우는 총 10명이 최종 수상이 될 예정인데 투수의 경우에는 규정 이닝을 충족을 하든가 144이닝이고요. 혹은 10승, 30세이브, 30홀드 이상 중에 한 가지 기준에 해당하면은 후보 자격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포수와 야수 같은 경우에는 해당 포지션에서 720이닝 이상을 수비로 나선 모든 선수가 후보 명단에 오르게 되겠고 지명타자 부문의 경우에는 규정 타석의 3분의 2인 297타석 이상을 지명타자로 타석에 들어서는 경우 후보 자격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이제 두산의 그 양의지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포수로 나선 이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포수 부문에서는 탈락하고 지명타자 부문에 이제 노미네이트가 된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총 81명이 후보에 선정이 됐는데 네. 좀 각축 포지션들을 좀 짚어보자면요. 투수 부문에서는 아무래도 이 3관왕에 올랐던 카일라트 선수가 가장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우승 프리미엄이 있는 제임스 네일 선수 의 선전 가능성도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포수 부문도 삼성의 강민호, LG의 박동원 두 선수가 굉장히 비슷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좀 치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1루수 부문에서도 홈런왕 데이비슨 선수가 유력하긴 하지만 LG의 오스틴 선수도 타점왕에 올랐기 때문에 후보로 겨뤄지고 있고 좀 2루수 부문이 가장 좀 쟁쟁한 것 같아요. 네. 기아의 또 한국 시리즈 MVP를 따냈던 김선빈 선수 그리고 키움의 김혜성 선수, MC의 박민우라든가 LG의 신민재 쟁쟁한 후보들이 많습니다. 3루수는 아마도 김도영 선수가 거의 유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유격수 부문도 재밌습니다. 이 LG 오지환 선수 그리고 SSG의 박성환, 기아의 박찬호 이런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고요. 외야수 부문도 역시 제일 치열합니다. 3명의 선수가 수상을 하는데 네. 후보군이 한 대여섯 명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최다 안타 신기록을 세웠던 레이에스 선수가 있고 타격왕에 올랐던 SSG 에레디아 선수도 있고 삼성의 정규리그 2위를 이끌었던 삼성의 구자욱 선수 그리고 출루왕인 홍창기 선수 KT에서 가장 좋은 모습 보여줬던 멜 로하스 주니어 너무나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중에 누가 떨어지더라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재밌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가 2대3 트레이드를 단행하면서 야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트레이드된 선수들 뭐 각 팀의 핵심 자원 대형 유망주로 분류된 선수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서 정철원 투수와 내야수인 전민재 선수를 데려왔고요. 반대로 두산은 롯데에서 외야수인 김민석, 추재현 그리고 투수인 최우인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두산에서 롯데로 넘어온 정철원 선수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신인왕 출신입니다. 굉장히 중간 개투와 마무리로 오가면서 좋은 피칭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2년간 기록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김민석 선수 같은 경우는 입단을 한 첫 해부터 129경기 출전하면서 100안타 이상을 때려내는 굉장히 외야의 자원으로 촉망받는 자원이었는데 이번 시즌 조금 부침이 있다 보니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라운드 출신입니다. 김민석 선수 같은 경우는 1라운드 출신을 다른 팀으로 보낸다는 건 그만큼 좀 출혈을 감수하고라도 좀 더 좋은 선수를 받아오고 싶다라는 대형 트레이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각 팀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트레이드가 성사되면 보통 어느 팀이 더 이득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하잖아요. 네네. 이번 트레이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양 팀이 소위 말해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준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롯데 같은 경우 이번 시즌 불펜이 정말 약했거든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FA로 풀렸던 김원중, 구승민 선수 2명과 이제 다시 재계약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대부분의 올해 좋은 모습 보여줬던 김상수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내년에 언제 노쇠화가 더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보니까 젊은 불펜 자원에 대한 좀 갈증이 있었던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철원 선수가 지금 소위 말해 약간 저점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하고 데려온 거고요. 두산 같은 경우도 이 정수빈 선수의 후계자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조수행 선수는 아직까지 타격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도 있고 김민석 선수가 데뷔 시즌에 보여줬던 모습을 심지어 잠실에서 보여준다면은 더 자신의 컬러를 구축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있고 김민석 선수가 또 어릴 때 두산 팬이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력 보강을 위해서 트레이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네. FA 시장은 좀 계속 잠잠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선수는 이제 투수인 최원태 선수 정도가 최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2월 2일에 이 선수들의 상무 입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무 입대 이후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상무 입단한 선수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때문에 발표가 조금 미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또 축구 관련 소식 잠깐 살펴볼까요?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어요. 맞습니다. 이 모두가 축구협회 황골탈퇴를 바라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으니 내가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흔들리고 미숙한 행정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동행과 공정, 균형 등의 이제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출마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정몽규 현 회장도 오늘 아침에 이제 KBS와 인터뷰에서 출마를 사선 연임에 도전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또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인 선언까지는 아니었지만 의지를 굳힌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서 과연 정몽규 회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문체부가 특별감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특별감사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축구협회가 해야만 정몽규 회장이 연임 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 여기에 더해서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사 결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정위원회 심사 결과 연임이 승인되지 않으면 아예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공정위원회 심사 결과 그리고 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승인되느냐 이 두 가지 부분이 정몽규 회장의 연임 여부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켜봐야겠네요. 스포츠 하디쇼 정현우 KBS 스포츠고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자기와 특별히 관계가 없는 일인데도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보이거나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보통 오지랖이 넓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오지랖이 넓다로 발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 음절의 받침이 피읍이니까 오지랖이 넓다가 아니라 제가 말한 대로 오지랖이 넓다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지랖은 원래 웃옷이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앞자락이 넓다란 표현도 한번 알아볼까요?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먼저 비위가 매우 좋다란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표현으로 넉살이 좋다 또는 반죽이 좋다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반죽이 좋다를 변죽이 좋다로 잘못 알고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반죽은 뻔뻔스럽거나 비위가 좋아 주어진 상황에 잘 적응하는 성미를 뜻합니다. 그는 반죽이 좋아서 웬만한 일에는 성을 내지 않아 라고 하면 노여움이나 부끄러움을 타지 않아서 웬만한 일에는 화를 안 낸다는 뜻입니다. 앞자락이 넓다라는 것의 두 번째 뜻은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매우 넓다란 의미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이틀째 전국 곳곳에 기상관측 이래 기록적인 10에서 40cm 안팎의 11월 말 폭설이 내려 쌓이면서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가급적 외출 자제하시고요.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행 시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폭설에 나무가 쓰러져서 서울 마포구 염리동 공덕동 등지에는 정전이 됐다는 소식도 KBS 뉴스를 통해서 조금 전 전해졌는데요. 현재 대설특보 상황을 보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강원 중남부 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와 제주 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은 시간당 1cm 내외의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인천, 경기 북부는 오후에,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산지는 밤에 대부분 눈이 그칠 전망이고요. 내일까지 그 밖의 지역으로 비나 눈이 조금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또 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강풍과 풍랑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도 흐린 하늘 이어지겠고요. 충청과 전라권, 경북과 제주는 비나 눈 예보가 계속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기온도 낮아서 오늘 낮 기온 서울 4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3도에 머물겠고요.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4도, 대관령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아침 추위가 더 심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4.9도,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 영하 0.3도입니다. 기상청에서 KBS 58분 날씨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려 교통사고와 시설물 붕괴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전사고는 130여 건 발생했고 항공기 150여 편과 여객선 100여 척이 결항했습니다. 경기도에선 제설 작업 중 사고 등으로 3명이 숨졌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붙입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규칙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최근 사도광산 추도식이 파행을 빚은 것과 관련해 다시금 책임을 통감한다며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후보 공천계의 무역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으로부터 서울시 의원 한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말하는 녹취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 등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틀째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오늘도 출근길이 혼잡했어요. 네, 첫눈에 낭만은 온데간데 없고 악몽 같은 출근길이었습니다.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재난 수준의 출근길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글들이 빼곡하게 올라왔는데요. 한 누리꾼은 회사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지만 택시 0대, 버스 0대, 출근 불가능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지하철이고 버스고 다 못할 것 같아 결국 연차를 썼다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1시간 넘게 기다렸다는 시민분도 계셨고요. 마을버스 줄이 너무 길어서 눈 속을 40분 넘게 걸어가야 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오죽 답답했으면 거북이 운행을 하는 차들 옆으로 스키를 타고 출근하는 K 직장인의 모습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출퇴근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라고 안전문자를 보냈지만 시민들은 정작 버스와 지하철의 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불편을 겪으면서 이 안내 문자에도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지하철 가운데 수인 분당선은 한때 분당 기지에 있던 일부 열차가 폭설로 출고되지 못하면서 운행이 지연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요. 열차가 더디게 오면서 시민들이 몰리고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탑승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다수의 열차 이용객들이 압사 사고가 날 것 같았다, 무서워서 내릴 역이 아닌데 일찍 내렸다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고요. 네. 억지로 끼어 타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문이 여러 차례 다시 열렸다 닫히는 등 출발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시내 도로에도 녹담한 눈이 여전히 남아있어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기 쉽지 않았는데요. 밤사이 한꺼번에 많은 눈이 내리다 보니까 제설이 제대로 안 돼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고속도로나 시내도로 할 것 없이 서행 수준을 넘어서 아예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도 벌어졌고 1km를 차로 가는데 2시간이 걸렸다는 제보도 나올 만큼 그야말로 출근길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또 폭설로 비행기 기내에서 꼼짝없이 갇혔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항공기 수십 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어제 오후 기준 항공기 71편이 결항되고 109편이 지연 운행됐다 밝혔고요.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등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도 항공기 78편이 결항되고 179편이 지연 운항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여행길에 오른 한 시민은 예약한 오사카행 티켓의 출발 시간이 당초 오후 3시 5분에서
오후 9시 30분으로 변경됐다며 항공사 측에서도 별다른 설명도 보상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해 즐거워하려 행이 초반부터 틀어져 짜증이 난다 분통을 터뜨렸고요. 정상적으로 수속을 밟고 비행기에 탄 승객들도 이 기내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다낭행 비행기에 탑승한 한 승객은 오전 10시 10분 비행기였는데 9시간 넘게 비행기는 뜰 생각도 없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했다면서 차라리 결항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떠나지 못한 승객들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에 착륙한 승객들 역시 비행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도 빚어졌는데요. 한국에 도착하고도 4시간 가까이 비행기 안에서 기다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항공편 결항이나 지연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빗발치고 있는데 이 눈 때문에 항공기 결항이나 지연 사태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서 폭설로 인한 사건 사고 소식도 이어졌어요. 네, 먼저 대설특보가 내려졌던 강원도 원주에선 어제 퇴근길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차량 53대가 잇따라 부딪혔고 도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제설 작업을 마친 상황이었고 눈도 많이 내리고 있지는 않았는데 하지만 내리막길에서 첫 사고가 났고 뒤따라오던 차들 역시 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쇄 추돌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가면서 도로에 녹았던 눈이 다시 빙판처럼 얼어붙는 블랙 아이스가 원인이었다고 하네요. 또 같은 날 폭설로 인한 붕괴 사고로 곳곳에서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양평군 옥천면의 한 농가에서는 제설 작업 중 차고지가 무너져 80대 노인이 숨졌고 전북 군산에선 강한 바람에 건물 옥상의 물탱크가 도로 위로 떨어지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또 평택에선 한 골프 연습장에서 상부 철제 그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 제설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을 덮치기도 했고요. 같은 날 풍산대교에선 대형 트레일러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난간과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석 일부가 파손돼 60대 운전기사의 하반신이 11m 높이 교량 난간 밖으로 빠져나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풍산 119 소속 박준현 대원이 난간 아래로 손을 뻗어 맨손으로 운전기사를 붙잡고 무려 45분을 버텼다고 합니다. 네. 혹시 모를 추락사고에 교대도 하지 못한 채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버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운전기사의 손은 피범벅이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차체 일부가 교량 아래로 떨어져 운전기사의 몸도 점점 땅바닥을 향해 내려갔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운전기사가 발버둥을 칠 때마다 온 힘을 다해서 진정시키고 버텼는데 아찔한 순간이 지나고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구조에 성공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11m면 아파트 4층 정도 되는 높이인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맨몸으로 구조에 힘써준 박준현 대원님을 비롯한 구조대원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것 같고요. 네. 대신해서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소방청은 이번 대설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총 700건에 가까운 소방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겨울은 특히나 이 대설과 한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롤러코스터 날씨를 보인다고 하니까요.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박준현 대원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문제는 이렇게 강하고 무거운 눈이 계속해서 내린다고요. 네, 이미 전국적으로 많게는 40cm 이상 눈이 쌓인 상황인데 시간당 최대 5cm 내외 강한 눈이 또 쏟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습기를 잔뜩 머금은 이 무거운 눈이 내리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경북권 내륙에서는 오후에 대부분 눈이 잦아들겠지만 경기 남부는 밤까지,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는 내일 밤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무거운 눈은 수분 함량이 적은 눈보다 3배가량 무거워서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면서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낙상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르신들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고령층은 낙상으로 골절을 입으면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고 회복되더라도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게요. 고관절 골절 수술 환자 2년 내 사망률이 무려 25%에 육박하고요. 방치하게 되면 70%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골절에서 회복돼도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외출을 기피하고 집에만 있게 돼 일상생활이 위축될 수 있고 결국 불안이나 우울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고요. 4명 중 1명이 장기간 요양기관 또는 집에서 보호가 필요할 정도로 삶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진다고 하네요.
무엇보다도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죠. 횡단보도 특히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다 차량에서 나오는 열기로 녹아내린 눈이 얇게 얼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또 춥다고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는 것도 위험한데요. 가급적이면 장갑을 끼고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걸으시고요. 평소보다 보폭은 좁게, 무릎은 살짝 굽혀 천천히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붙이는 느낌으로 걷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낙상사고를 겪는다면 당황해서 급히 일어나려 하지 마시고요. 가벼운 통증이라면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 빙판길을 벗어나고, 특히 노인분들은 당장 아픈 곳이 없다 하더라도 바로 병원 찾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냥 길 가다가 눈이 쌓인 나뭇가지가 갑자기 눈앞에서 떨어졌다는 제보도 많더라고요. 네. 세모전 가족분들 오늘 하루는 조금 더 평소보다 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눈이 쏟아지면서 도로 위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분들은 더 고되겠어요. 맞아요. 이 미끄러운 길에서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하루 채워야 할 업무량이 정해진 택배 기사님들은 혹시나 포장이 젖지는 않을까, 배송이 밀리진 않을까 물건을 한가득 싣고 미끄러운 길을 서둘러 달리고요. 이 택배 기사들이 보인 커뮤니티에서는 운행 차질을 걱정하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기사님은 눈이 쌓여 길이 너무 미끄럽다, 스노우 체인이 없으면 차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라며 모두가 긴장한 모습이다라고 상황을 전했고요. 대형 물류센터인 허브와 지역 터미널 사이 배송을 담당하는 간선 차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글도 여럿 보입니다. 이틀째 내린 눈폭탄에 발걸음을 재촉해보지만 도로 상황이 녹록지 않아 일부 지역 택배 배달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는데 안전을 고려해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폭설 여파로 외출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까 배달 앱이나 생필품 주문량은 오히려 늘고 있어서 일손을 놓을 틈이 없다고 하는데요. 특히 라이더분들은 굳은 날씨에도 아슬아슬 오토바이에 오르고 있는데, 배달의 민족은 기상 상황이 크게 나빠질 경우 안전을 위해 서비스 범위를 축소할 방침이고요. 쿠팡이츠도 필요하다면 일시적 운영 중단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도로 위 생업을 이어가는 분들에게 어제와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긴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면서도 걱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오토바이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건당 1,000원대에 불과하던 배달우님이 단숨에 6배나 오른 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는데요. 눈길이 위험해도 이런 날 어떻게 쉴 수 있겠느냐 반문합니다. 하지만 실제 배달에 나섰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각에선 평상시 배달우님이 너무 낮아서 이런 상황이 초래된다며 돈으로 위험을 무릅쓰게 하는 요금 정책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이런 배달 노동자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나섰는데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노동약자로 규정하고 국가가 지원한다는 게 뼈대입니다. 고용과 보수,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는 다양한 방안이 남겼는데,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재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산하에 노동약자 지원위원회를 둬 사업을 운영하도록 했고요. 이와 함께 취업 촉진 및 고용안전, 복지 증진, 권익보호 등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습니다.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는 분위기 속에서 일각에서는 그간 노동계가 요구해온 주장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연계 수시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던 연세대가 결국 시험을 또 보겠다고 밝혔어요. 네, 재시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연세대가 입장을 바꿔 추가 시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단 지난 시험에서 예정대로 합격생 261명을 뽑아 12월 13일에 발표하고 12월 8일에 2차 추가 시험을 치러 261명을 추가로 뽑겠다는 건데요. 2차 시험에는 1차 시험을 본 수험생 9,600여 명이 모두 응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시 합격자 수 역시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대신 2027학년도 입시에서 올해 합격자가 늘어난 만큼 정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연세대는 또 2차 추가 시험 합격자가 다른 학교로 빠져나갈 경우 그 빈자리에 추가 합격자를 받지 않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일부 수험생들은 추가 합격 없는 2차 시험 역시 피해자가 발생이 불가피하다면서 반발하고 있어 법적 공방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년부터 도입될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에 탑재된 AI 챗봇이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고 답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지난 9월 인공지능 AI 교과서 1차 검정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당시 한국과학창의재단 관계자가
독도 영토 문제와 제주 4.3 사건에 대해 AI에게 물어보니 잘못된 답변을 내놨다면서도 둘 다 큰 오류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영토 범위를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담기면 안 된다는 검정 공통기준 미달이기에 검정 탈락 사유지만 정부는 의도적이지 않았다며 문제 삼지 않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이용자 요청에 따라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가 탑재된 디지털 교과서를 우대했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생성형 AI를 추가 학습시키면 왜곡 답변이 줄어들 거란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데이터 편향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이 같은 교과서를 쓸 때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네, 오늘도 참을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아이들 키 크게 하려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라고 하면 뭐부터 떠오르시나요? 우유요. 그쵸. 우유라고 떠올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요즘 인터넷을 보면 우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고 잘못된 정보도 많고요. 네. 그리고 아이가 우유 잘 안 먹어서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런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 키 성장을 위해서 우유 어떻게 먹어야 하나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성장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우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이재현 교수님의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해요. 제가 키가 안 큰 이유. 우유를 안 먹어서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앞서서 우리 아이 키 성장을 위한 우유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키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안타깝게도 우유는 아닙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우유만 먹으면 키가 180, 190 됩니다. 네. 라고 이야기하거나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광고들처럼 이것만 먹으면 아이들 키 쑥쑥 자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네. 정말 큰일 납니다. 음식이나 영양제 약 한 가지로 아이들 키를 쑥쑥 키울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사실 그런 광고는 과장 광고인데요. 네. 아이들의 키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전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럼 유전적 영향이 크다면 성장기에 뭐 우유를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유전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낙담하시는 분들이 정말 네. 많아요. 다른 노력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근데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키 성장처럼 유전적인 요인이 큰 문제들도 유전자와 더불어서 환경의 영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키 성장에 있어서 유전자의 힘이 강한 것은 맞지만요. 네. 키 성장을 방해하는 영향력이 큰 환경적인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영양 결핍과 과도한 영양, 즉 비만입니다. 영양 결핍이 있거나 비만이 있는 경우는 키 성장이 방해를 받고 타고난 유전자에 써 있는 그 키보다 적게 자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영양적인 측면에서 우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아이들이 키가 자라려면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뼈를 키우는 칼슘, 그리고 근육과 피부를 이루는 단백질, 그 피를 만드는 철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한 경우 키가 잘 자라기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몇십 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평균 키가 좀 작았던 이유가 영양 결핍이 한 가지 원인이었는데요. 그런데 우유에는 이 칼슘과 단백질, 철분이 모두 풍부하기 때문에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영양제로 섭취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가격적으로 우유가 훨씬 싸죠. 그래서 가성비까지 우유는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잘 먹으면 그게 나중에 다 키로 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비만이 또 키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몇 달 전에 소아비만이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아이들의 비만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게 과도한
당분 섭취와 초가공식품 섭취인데요. 아이들이 배달 음식이나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경우가 많고 당분이 과도하게 들어있는 간식을 많이 먹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비만이 많아지고 결국은 최종 키가 작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평균 그 키가요. 몇 년 전까지는 쭉 증가해오다가 어느 순간 다시 작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이런 비만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초가공식품의 반대인 신선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우유는 대표적인 신선식품 중에 하나죠. 그리고 다른 음료수나 간식 대신에 우유를 마시는 습관은 당분의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만 예방과 건강한 식습관의 측면에서도 우유를 잘 챙겨서 마시는 것이 키 성장에 좋은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아이가 돌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분유를 끝내고 우유로 많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때 바로 그냥 마트에서 파는 일반 우유를 줘도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이때도 그냥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일반 우유 사서 주시면 되는데요. 돌 이전에는 우리가 흔히 우유를 아이가 소화를 잘 못 시키거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우유를 한번 가공한 분유를 먹이게 되는데 네. 돌이 지나게 되면 이제 아이들 소화기관이 잘 성장해 있기 때문에 일반 우유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판매하는 우유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인데요. 우리나라 우유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관리가 잘 된 제품들입니다. 우유 라벨 보시면 체세포수, 세균수 이런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유가 얼마나 잘 관리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우유 제품들이 이런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일반 우유 안심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 하루에 우유를 어느 정도 먹이는 게 좋아요? 우유의 하루 권장량은 하루에 필요한 칼슘의 양으로 따져보는 것이 좋은데요.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하루 칼슘 권장량은 하루에 500에서 1000mg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유 100ml에는 칼슘 100mg이 들어있어요. 계산하기 되게 쉽죠? 네. 그러면 하루에 500mg의 칼슘을 섭취하려면 우유 500ml를 마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이 돌쯤 되면 하루에 분유 500ml만 먹이라고 말씀을 드리다가 돌이 지나면서 같은 양의 우유라고 이렇게 변경하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계산 수치랑 딱 맞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칼슘 섭취량이랑 맞춰서 생각하기 위해서 딱 하루에 500ml의 우유를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유를 좀 안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억지로 막 먹으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우유 잘 먹는 아이들이야 뭐 하루에 뭐 1리터씩 마시고 그러는데 우유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은 하루에 500ml 먹이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리고 권장 칼슘 섭취량이 나이가 들면 1000mg까지 가니까 그러면 그만큼 우유를 먹어야 되냐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우유 먹느라고 애가 밥을 안 먹는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유만 먹는 것보다는 다양한 유제품으로 우유의 섭취량을 대신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아까 우유 100ml에 칼슘 100mg이 들어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기 치즈 한 장 있죠. 이 슬라이스 치즈 그것도 한 장에 거의 한 100mg 들어있고 아기 요거트 작은 통 하나에도 거의 1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0ml의 우유를 마시고 싶은데 아이가 잘 못 먹는다라고 하면 하루에 우유 200ml만 먹고 치즈를 2장 먹고 요거트를 1장 먹는다라고 하면 이게 우유로 200mg, 치즈로 200mg, 요거트로 100mg 섭취하면서 하루에 500mg의 칼슘을 챙겨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제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선택지로는 고칼슘 우유가 있습니다. 고칼슘 우유는 일반 우유보다 칼슘이 2배에서 한 2.5배 정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우유를 200ml 마실 것 100ml만 마셔도 되니까 네. 고칼슘 우유를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근데 아이가 치즈랑 요거트 같은 것도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요리를 통해서 섭취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집에서 아들에게 자주 해주는 요리가 바로 크림 소스 파스타입니다. 여러 채소와 고기를 볶다가 우유 한 200ml에 아기 치즈 한 장을 넣고 취향에 따라서 버터도 조금 넣어서 좀 졸여주면요. 네. 그럴싸한 크림 소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면이나 밥을 넣고 파스타나 리조또를 해주는데 이렇게 우유 200ml에 아기 치즈 한 장을 넣으면 칼슘의 양이 한 300mg 돼요. 이렇게 해서 한 끼 식사로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 정도 되는 칼슘을 섭취할 수가 있고 또 제 아들이 좋아하는 간식이 요즘 많이 나오는 고구마
있죠. 그걸 한번 찐 다음에 으깨서 치즈랑 이렇게 뭉쳐서 공처럼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맛있는 고구마 볼, 그리고 감자로 하면 감자볼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칼슘 섭취를 챙길 수 있는, 간식으로 칼슘 섭취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식사와 간식을 챙겨주면 다른 간식 먹으면서 과도한 당분 섭취하는 것도 막아주면서요, 아이들에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게 해줄 수 있습니다. 교수님 요리 고수시네요. 먹는 거를 좋아하는 만큼 요리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우유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유가 좋을지 고민이 돼요. 뭐 무항생제, 유기농, 뭐 초지방목. 일반 우유보다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또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비싼 우유가 아이들에게 더 좋을까요? 이게 비싼 우유라고 꼭 영양가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싼 우유를 마신다고 영양분을 더 잘 챙겨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우유를 아이들에게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성비거든요. 네. 그래서 비싼 우유가 무조건 더 좋은 것이냐 하는 문제에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무항생제, 유기농 이런 제품에 대한 선택은 결국 본인의 가치관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에 예민해서 돈을 더 지불하면서도 이런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돈을 더 써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과 상황에 맞춰서 우유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인들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저지방 우유 많이 찾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저지방 우유는 어떨까요? 우유 속에는 유지방이라는 지방 성분이 있죠. 이게 고소한 맛을 내서 저는 사실 유지방이 많은 걸 좋아하는데요. 이 지방 섭취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원심 분리를 우유를 막 해서 지방을 제거한 저지방 혹은 무지방 우유를 섭취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저지방 우유 마셔도 되는데요. 특히 아이가 통통하거나 비만인 경우, 그리고 우유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경우에 저지방 우유를 마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이게 어떤 우유가 좋냐 이런 문제보다는 아이에게 주는 우유 그냥 어른들이 마시는 거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모님이 저지방 우유 드시면 아이에게 그대로 주시면 되고, 일반 우유 드시면 일반 우유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건강만 생각해서 따로 구매하시면서 육아 난이도를 높이지 마시고요. 우리가 마시는 거 아이도 마신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안해지실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더 우유 사시는데 가성비가 더 느껴집니다. 근데 아이 어릴 때는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가 좋으니까 멸균 우유를 많이 사두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수입산 멸균 우유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이들용으로 어떨까요? 멸균 우유가 소포장되어 있고 상온 보관도 되니까 네. 이게 보관이 되게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더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맛이 일반 우유랑 조금 달라서 오히려 멸균 우유의 맛 때문에 멸균 우유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멸균 우유와 일반 우유는 뭐 단백질이나 칼슘 이런 많은 그 다량 포함된 영양 성분들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무엇을 먹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아이들 데리고 외출할 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멸균 우유를 챙겨 나가시면은 주스나 음료수처럼 아이 몸에 안 좋은 간식을 먹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멸균 우유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멸균 우유는 만들 때 일반 우유보다 더 고열해서 살균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비타민 같은 열에 약한 영양소가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점 알고 섭취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입 멸균 우유는 잘 구매하지 않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우유가 비싸서 더 저렴한 수입산 우유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한 가지 알고 드셔야 되는 게 이 수입 우유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과정에서 한 2달에서 3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보관이 오래되는 멸균 우유라고 할지라도 저 우유는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산지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식탁까지 오는 시간이 짧게 소요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언제까지 우유를 먹이는 게 좋아요? 이게 평균 연령이 점점 증가하면서 노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최근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노인의 단백질 섭취입니다. 노년층의 근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여생을 건강하게 사시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단백질을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거기다가 나이가 드시면 우유나 다른 칼슘이 들어있는 식품을 적게 드시고, 다른 건강의 이유들 때문에 칼슘 섭취가 모자라고 뼈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눈이 오고 빙판길이 있는 계절에 넘어지시면은 뼈가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과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 평생 잘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 유당불내증이 많아요. 우유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고 네. 가스차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당불내증이 더 많아지거든요. 이런 분들은 유당이 제거는 락토프리 우유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괜히 비싼 영양제만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이런 식품들을 현명하게 잘 소비하시면서 건강 지키시는 것이 여러모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먹이고 엄마 아빠도 계속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성장기 어린이들의 필수식품 우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용인세브란스 소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악뮤의 I love you.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콩으로 남현정 님이요. 우리 집 초등 1학년 남아는 우유를 너무 마십니다. 우유를 좋아해서 물 대신에 하루에 500ml에서 1리터 정도 마시는데요. 소화, 비만 외에는 부작용이 없을까요? 하셨어요. 일단 우유 많이 마시면 이 정도 먹는 건 사실 큰 문제는 되진 않는데요. 걱정이 되신다면 우유 먹는 게 식사량에 영향을 주진 않는지 한번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우유를 마시면서 간식까지 많이 먹으면 비만이 올 수 있겠죠.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우유 이렇게 자주 먹는 아이들 중에 밤에 많이 마시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밤에 저녁 먹고 양치한 다음에 우유 마시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밤에 너무 늦은 시간에 우유 먹고 자면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콩으로 박지영님은요. 여자 아이들의 경우 우유가 성조숙증을 유발한다고 많이 먹이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맞나요? 하셨어요. 사실 요즘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들이 네, 정말 많습니다. 저도 들어봤어요. 뭐 콩 먹으면 안 된다, 우유 먹으면 안 된다, 우유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진료 현장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실험실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론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논문이 하나 나오면 그게 과장 해석이 되면서 인터넷 소문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비교를 해보면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뭐 우유를 많이 먹는 것보다는 비만인 경우에 이런 건 위험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적절한 우유 섭취하면서 비만 예방하는 게 성조숙증 예방에 더 중요하겠습니다. 0788님은요. 사냥우유 먹이면 일반 우유보다 성장에 더 도움이 될까요? 하셨어요. 이게 사냥 분유부터 시작되죠. 이거는 맞아요. 사실. 네, 근데 이런 연구들이 되게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연구에서 결론이 내려진 게 뭐냐면 사냥 우유가 일반 우유보다 더 좋은 건 없다. 특히 이 오해가 좀 있으신 게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유당불내증이 있으면 사냥우유나 사냥분유를 먹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알레르기가 사냥우유도 그 소에서 나온 우유랑 교차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유 알레르기 있는 아이들은 사냥우유에도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유당불내증도 모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냥우유가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굳이 저 더 비싼 걸 선택하실 이유는 뭐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781님은요. 7세 여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유만 마시면 된변 또는 설사를 하는데요. 아기 때 먹던 킨더밀시로 대체해서 먹여도 될까요? 킨더밀시로 키 성장에 도움이 되나요? 된다면 몇 살까지 먹을 수 있나요? 하셨어요. 킨더밀시도 참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알고 보면 네. 영양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유랑 별 차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유 대신에 킨더밀시를 먹으면 더 잘 큰다. 이거는 좀 과장 광고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우유만 마시면 된변 또는 설사한다라고 하면 아이 유당불내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킨더밀시보다는 유당이 안 들어있는 락토프리 우유를 선택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6627님입니다. 초등 2학년 키우고 있습니다. 치즈도 하루에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하던데 적정량을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이게 어떤 치즈냐에 따라 조금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가공 치즈냐 아니면은 뭐 자연 치즈냐 이런 문제도 있고 네. 치즈에 따라서 지방 함량이 높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치즈 섭취량을 좀 제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좀 일반적으로 먹는 이제 네. 슬라이스 치즈 같은 경우 네. 칼슘 섭취량 챙기는 정도 먹으면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치즈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주로 비만을 많이 유발하는 음식들을 피자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게 먹는 게 꼭 치즈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비만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칼슘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칼슘 섭취량 생각해서 챙겨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애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대극장 작품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 뮤지컬이고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 오랜만에 제가 아는 작품 골라오셨네요. 아세요? 다행이네요. 예. 그 더 다행인 것은 네. 이 작품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저한테 첫사랑 같은 작품이다. 요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첫사랑이요? 예. 왜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당신은 어떤 작품을 제일 좋아하냐 물어보면 이제 제가 늘 같은 대답을 하거든요. 예. 저는 뭐 첫사랑이랑 이 공연을 보셨던 뭐 추억이 있는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뮤지컬 자. 금액이 너무 비싸요. 그게 이 예. 작품이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을 누가 물어보면 사실 네. 이 작품을 제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저 레미제라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랑 좀 뭐예요? 네, 근데 이제 레미제라블이라는 대형 뮤지컬이랑 제가 제작하는 난쟁이들이라는 작품을 항상 얘기하는데 제가 왜 네. 첫사랑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제가 이제 공연 쪽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던 95년부터 제가 시작했으니까 네. 2001년인가 그때였던 것 같은데 저희 사무실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냥 강남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이었고 거기 무대 디자이너가 너무 친한 무대 디자이너가 한쪽 구석을 방으로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장판 깔고 막 이렇게 스티로폴 네. 깔고 막 이래갖고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어떤 시기였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박찬호 선수 야구 경기 보고 막 이랬던 적이었는데 그때 어떤 우연한 기회에 어떤 이제 공연기 아는 그 선배 누나가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갖고 왔어요. 예. 제가 여기서 뭐 비디오 테이프 그게 뭔가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알겠는데요. 비디오 테이프 세대인데요. 너무 알잖아요. VHS.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네. VHS. 그 비디오 테이프를 갖고 왔는데 이제 그 비디오 테이프가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2000년 필름 버전이라고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 버전이 따로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뮤지컬인데 뮤지컬을 영화처럼 찍은 버전인데 완전 영화도 아니고 뮤지컬 무대를 영화로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영화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버전이거든요. 이 버전의 VHS 테이프를 갖고 와서 그걸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그만 사무실 구석에서 네. TV도 뭐 모니터도 큰 것도 아니고 그때 뭐 20인치도 안 됐나 하여간 그런 TV로 그걸 보고 있는 게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영화 같지도 않고 유명한 영화 같지도 않고 뮤지컬을 영상으로 보자고 하는데 공연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공연 영상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자존심을 다 잃는 거다. 네. 그래서 별로 좀 깝깝하게 생각하고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막내였으니까 나이로 보나 이제 그때 분위기로 보나 어떤 제 의견이 먹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냥 이제 시간이나 때우자는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죠. 근데 딱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부터 그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정말로 한순간도 눈을 떼기가 어려울 만큼 음악, 분위기, 그다음에 이제 그 드라마의 몰입도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의 캐릭터 이런 거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첫사랑이라고 표현했던 게 첫눈에 반한 처음 보자마자 마음을 확 빼앗겨 버린 것 같은 이래서 제가 이제 첫사랑이라는 표현을 딱 쓴 거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첫사랑으로 봐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첫사랑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멋진 날카로운 지적이신데 제가 이제 그렇게 영상으로 이 작품을 만나고 나서 공연화된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엄청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연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때마침 생겼어요. 네. 그것도 이제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훌륭한 배우분들이 그 작품을 소화하긴 했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봤었을 때 영상 봤었을 때 그 임팩트를 공연에서 못 느끼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몇 번 아쉬운 관람을 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에서 좀 멀어지고 첫사랑과 이별을 하게 되고 처음에 만났는 데는 굉장히 설레었는데 언젠가부터 익숙해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말 되니까 데이트 해야 되는 것 같아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 거죠. 네.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네. 그런 마음으로 작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해야죠. 그게 제 역할이니까. 네, 왜냐하면 네. 이제 처음 제가 만났던 그 영상과 그 시기에 봤었던 공연장에서 봤던 공연은 약간 거리감도 있었고 약간 제가 마음에 담는 그 임팩트도 좀 달랐는데 네. 시간이 흘러서 2013년에 이 작품이 돌아왔는데 네. 정말 그냥 표현하기 쉽게 얘기하면 미쳤더라고요, 작품이. 뮤지컬 넘버들이
어렵다 이렇게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냥 네. 좀 알고 계시잖아요. 막 그 그쵸. 음역대도 굉장히 폭도 넓고 연기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작품은 뮤지컬 넘버 어렵다 해도 이 작품만큼 어려운 작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작품에 참여한 배우들의 실력이 너무 훌륭해서 그 작품을 소화를 했는데 2015년, 2022년 이렇게 연속해서 이 작품이 계속 올려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공연할 때마다 노래를 좀 한다. 뮤지컬 넘버의 소화력이 좀 대단하다라고 하는 배우들이 이 작품을 다 참여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넘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 극 중에 나오는 캐릭터마다 조금 난이도가 다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음악을 가진 뮤지컬의 대표 주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다 보면 노래가 너무 어렵다 하면 공연 내용도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공연 내용도 굉장히 재미있고 멋있고 그 음역대가 굉장히 필요한 노래들도 중간중간에 배치가 돼 있어서 보는 재미, 귀호강 다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다 어려운 넘버를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배우들이 부른다는 거잖아요. 네.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음악을 만든 분들도 굉장히 대단히 유명한 아티스트라면서요. 네, 요거 차분하게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작품 오페라의 유령, 캐츠 이런 작품을 작곡한 앤드류 로이드 웨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웨버라는 이 작곡가 그리고 이제 라이온 킹 아이다의 작사를 맡은 팀 라이스 이 두 명이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를 함께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요게 시기가 언제냐면 요 좀 재밌습니다. 오페라 유령이 1986년에 만들어졌고 캐츠가 1981년에 만들어졌어요. 라이온 킹은 그보다 더 한참 뒤 97년에 만들어졌고 아이다는 98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1971년에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곡가랑 작사가가 이들을 대표하는 작품이 나오기 한참 전에 이미 이들을 대표하는 작품을 만들어냈었다는 거죠. 실제로 대단한 기록이 있는데 이 앤드류 로이드 웨버랑 팀 라이스가 청년 시절, 그러니까 저는 학생 때로 알고 있거든요. 이 청년 시절에 1970년에 공연 만들어지기 1년 전에 70년에 컨셉트 음반, 그러니까는 한 음반에 나오는 노래가 한 가지 주제로 쭉 이어지는 음반. 윤종신 씨의 환생 이 앨범도 약간 그런 건데. 네. 요 이제 컨셉 음반 이 음반이 전 세계적으로 1000만 장이 넘게 팔려요. 어렸을 때부터 돈을 엄청 벌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음반이 빌보드 팝 앨범 차트, 그다음에 이제 탑 LP 차트, 탑 200 차트에서 다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971년에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하고 이어서 72년에 웨스트엔드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웨스트엔드에서 공연이 너무 잘 돼서 8년 동안 공연을 쭉 이어지게 하게 되고 이게 그 당시에 가장 장기 공연 기록이 돼요. 물론 이들이 만든 나중에 공연 캐치가 또 이 기록을 깨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공연으로 번 돈이 3,200억 원에 달했대요. 와, 당시에요. 예. 제가 읽으면서도 이 돈은 어디다 쓰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1970년대에 이미 두 명의 청년이 네. 부르기 정말 어려운 노래들로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네. 그게 그냥 만들자마자 네. 대박이 난 거죠. 네. 그 작품이 바로 오늘 소개해 주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입니다. 네. 그쵸? 지금 이 공연이 현재 공연되고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갖고 가서 보시면 이 작품 드디어 내가 만나는구나 이러시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진짜 노래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방송 쭉 진행하다가 방송 말미에 노래 들으시죠 하고 하면은 집에 가는 퇴근하면서 이 노래가 끝까지 안 나오고 끊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네. 원래 라디오가 이제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노래만큼은 끝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저 중간에 꼭 들었으면 좋겠고 어떤 노래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이 공연 미쳤더라고요 했었던 그 2013년 이때부터 참여했었던 지저스가 있습니다. 지저스 역할로 참여했었던 2013년, 15년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이번 시즌에도 참여한 배우인데 바로 박은태라는 배우인데 겟세마네라는 노래를 박은태 배우가 부른 버전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이 지저스가 하나님한테 나를 왜 이런 어려운 고난으로 선택을 하셨냐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부르다가 맨 마지막에 내 마음 바뀌기 전에 당신 뜻대로 하소서 Before I change my mind 하면서 하는 게 이게 네. 있어요. 막 부르고 싶은데
이게 청취자들한테 안 될 것 같아갖고 저희 못 그냥 부르는데. 음원으로 들을게요. 아 정말 미치겠네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 보면 조회수가 650만인가 되던데 네.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멋있는 노래라는 걸 아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나 오직 한 가지 물어봅니다. 이 순간 나에게 주신 이 독잔을 거둬줘요. 다가오는 죽음이 난 너무나 두려워져. 흔들리는 맘, 지쳐버린 몸, 무얼 위해 싸워왔나, 누굴 위해 죽는 건가. 이 고통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되나요. 나 죽을 때 예언하신 당신 뜻을 이루시려고 날 못 받고 치고 찢고 죽이시겠죠. I wanna know, my God. I wanna know, my God. I wanna see, my God. Wanna see, my God. 내가 죽어 얼마나 더 대단한 걸 갖게 되나요. 얼마나 더 위대한 걸 이루시나요. I have to know my road. Have to know, I have to know my road. Have to see, I have to see my road. Have to see, I have to see my road. 죽어서 난 무엇이 되나. 죽어서 난 무엇을 얻나. Have to know, I have to know my road. Have to know, I have to know my road. Should I die? 왜 죽나요? 보여줘요 내 죽음이 갖게 된 의미. 알려줘요 내 죽음이 갖게 될 영광. 헛된 죽음 아니란 걸 보여줘 제발. 난 거부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인가요. 왜? 좋아요. 죽을게요. See how I die. See how I 흔들리는 맘, 지쳐버린 몸, 지나간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네. 끝내야 할 나의 운명, 당신 손에 정해진 운명. 뜻하신 대로 날 죽게 하소서.
힘 주시니 독자니 빗물 되어 날 적시고 짙고 쳐서 죽이소서 지금 내 맘 변하기 전 지금 내 맘 변하기 전 김소정님이요. 진짜 노래 너무 좋으네요라고 하셨어요. 아니 박은태 배우의 목소리가 굉장히 호소력 짙게 들리네요. 네, 그 뭐 오죽하면 박은태 배우의 별명 중에 그 박은태 은짤 따서 은저스라는 별명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지저스 역할을 하고 있는 또 다른 한 분은 더 대단한 이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요? 네, 네. 어떤 분이에요? 이게 제작사에서 준 자료에 따르면 존재 자체가 지저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이게 과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클 리라는 배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일단 2013년, 15년 그리고 22년 그리고 이어서 올해까지 네 번째 연속으로 이 지저스 역할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이 네 번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2000년에 브로드웨이에서 그 지저스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시몬 역할을 또 했었고 2005년에는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유다역 이제 지저스랑 반대쪽에 제자 중에 약간 그 반대쪽에 있는 유다역을 했었고 2011년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유다랑 지저스 역을 번갈아 가면서 무대에 올랐을 정도로 이 작품과 인연이 매우 깊은 배우이고 이런 배우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또 이제 극 중에 예수가 그러니까 지저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뇌할 때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지저스가 이제 십자가에 딱 매달려 있거든요. 이때 실제로 마이클 리 배우가 머리를 좀 길르고 약간 파마기가 있어갖고 이게 진짜 본인 머리 스타일이 곱슬인지 파마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파마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지저스 그 자체로 무대에서 보여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멋있었던 게 이 마이클 리 배우가 어깨 깡패예요. 어깨가 넓어요. 예. 근데 이제 십자가에 팔을 쫙 벌리고 있잖아요. 어깨가 넓은데 네. 쫙 늘어져 있는 모습이 작품 그 자체입니다. 예. 제가 너무 이렇게 어떤 특정 배우의 외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좀 죄송하지만 예, 그 전체적인 메시지를 그냥 마이클 리 배우가 그냥 뿜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대표님 우리 네. 아직도 줄거리 이야기 못했어요. 가서 보실 건데 굳이 해야 되나? 줄거리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저스의 생애 마지막 7일에 관한 이야기고요. 일단 그 군중한테 대단한 지지를 받고 있는 지저스가 있는데 군중들은 사실 지저스가 말하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눈앞의 기적에만 이제 흥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저스의 마음을 유일하게 알아주는 사람이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지저스를 따르는 12제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12제자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는 지저스를 따르긴 하지만 너무 지저스가 생각하는 게 그 이상적이기 때문에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이런 상황에 군중들의 지지 속에 예루살렘에 이제 지저스가 입성을 하게 되죠. 근데 지저스가 봤던 예루살렘의 모습은 너무 처참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저스가 인간적인 번뇌와 고민에 쌓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지저스를 마리아는 위로하고 싶지만 쉽게 다가가기는 힘든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지저스를 경계하고 있던 당시의 그 권력자들이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를 꿰내어서 지저스를 음모에 빠져들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걸 예감하고 있었죠. 지저스는. 그러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적이면서도 처절한 울부짖음 하나님한테 그 울부짖음을 하는 그 신이 있는데 이 신이 방금 전에 들으셨던 이 겟세마네라는 넘버고요. 네. 예, 그렇게 운명의 날이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짧게 또 네. 안 대표님이 오늘 줄거리보다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다면서요. 이 종교적인 뮤지컬이라고 생각하셔서 뭐 그 본인 성향과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공연을 처음 영상으로 2001년에 봤었을 때 제일 놀랐던 포인트가 뭐냐면 12제자가 나오는데 12제자의 의상이 청바지를 입고 있고 그다음에 머리에 당시에 이제 왁스가 아니라 무스였겠죠. 무스를 바르고 있고 염색을 하고 있고 그 뭐 여러 가지 치장을 하고 있고 이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성경에 나왔던 그런 시대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작품에 나오는 메시지를 외국에 있는 이 공연을 라이선스로 갖고 가고 있는 나라들도 자기네 모습대로 연출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종교적인 걸 떠나서 이 작품이 주고 있는 메시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느끼시면서 뮤지컬 자체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목공소 다음 주에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랑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하루 자리를 비울 예정이지만요. 내일도 또 세무정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